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최근 관심사가 커진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서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지난 주말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일본 국민의 이목을 한 곳으로 집중시킨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바로 한미일 정상회의였는데 어떤 논의가 오갔고 또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서영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략 한 9개월 만인 것 같은데 이번엔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그 한미일 정상이 같이 모였다는 것은 뭐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은 저희가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좀 그 의미를 새롭게 곱씹어보고 또 그 의미가 좀 더 깊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 일단 장소부터가 좀 특별했습니다. 네. 백악관이 아니었고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라는 산장에서 네. 산장에서 또 유서 깊은 공간인데 그곳에서 한미일 정상들이 만났다는 점과 네. 그리고 노타이로 편한 자세로 7시간 동안 화기애애하게 또 그런 분위기 이런 시간도 또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 또 디테일은 뭐냐면은 한미일 정상들이 한미일 회담을 위해서 모인 것은 또 처음이었던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특별한 면이 있는데 네. 이들이 결국에는 외교 안보적인 이야기도 했지만은 네. 저희는 이제 연합뉴스 경제 TV다 보니까 네. 이 경제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네. 한미일 GDP를 합치면은 전 세계 비중에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감이 안 오는데. 네. 무려 3분의 1입니다. 그렇게 물론 맞습니다. 미국이랑 일본이 압도적이긴 한데 네. 그래서 3분의 1이지만은 한미일이라는 어떤 경제 블록과 경제 세력으로 생각한다면은 정말 네. 말도 안 되게 강한 그런 경제 세력인 거거든요. 이들이 이제 삼각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그야말로 세계 경제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세 나라가 여러 가지 논의를 했지만은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짚자면은 네. 그 산업 측면에서 공급망에 대한 공조를 이야기했고 네. 그다음에 첨단 기술 협력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 협력에 대해서는 좀 뭐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고 별 얘기가 없었다라는 평이 많았으나 네. 그래도 인포맥스 기자들도 금융 기자지 않습니까? 또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또 디테일한 이야기도 준비했고요. 네. 아무튼 이들이 결국에 하고자 했던 거는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교란됐던 공급망 이런 거 다시 되풀이되지 않게 하고 네. 또 첨단 기술을 통해서 미래 번영을 이끌어 나가자 뭐 이런 면을 이야기한 거였고 또 당연히 이런 경제적인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이라는 어떤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금융 안정에 대해서도 또 논의를 했습니다. 네. 다만 근데 이들이 이 안보 경제 협력이 이들 세 개 국가만의 어떠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좀 지향하는 어떤 외부적 발산적인 그런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중국이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가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려고 하는데 네. 이 정상회담이 개최가 될지 또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또 쏟아질지가 또 포인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오늘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제 나온 얘기들을 뭐 하나하나 살펴봐야 네. 될 것 같은데 한미일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제 주목해볼 만한 점이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네. 점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그 협력 방안 네.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일단은 제가 또 얘기를 드리자면요. 그 미국의 별장이었던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 중층적 그리고 정례적인 그런 정상회담이 아니라 정상회의였는데 네. 정상회의가 아니라 장관회의였는데 그 성과 중 하나가 이제 상무 산업 분야 장관회의 연례화입니다. 네. 이게 연원호 대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 팀장님과 제가 또 인터뷰를 또 진행했는데 굉장히 의미 있던 정상회담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역시나 그 중층적이면서도 정례적인 부분이 아주 의미 있다고 했는데 네. 이 중층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산업 장관들이 매년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네. 산업 장관들이 만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정상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장관도 만나고 네. 그리고 장관이 만난다면 그 밑에 실무진들도 계속 만나고 조율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연락도 하고 더 밀착하게 주고받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중층적이라고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번으로 그친다는 게 또 아니고 네. 매년 모임을 갖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잘 짚어주셨는데 그게 이제 정례화인 건데 네. 앞으로 이제 매년
그 산업 상무부처 주무장관들이 또 실무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댈 건데 네. 말씀드렸듯이 뭐 공급망이랑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이제 시너지를 어떻게 낼 것인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공급망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네네. 일각에서는 이번에 정상회의 그냥 뭐 형식적인 거 아니야? 늘 하는 얘기 아니야? 공급망 안정? 늘 우리가 듣던 얘기 아니야? 외교관에서 늘 하던 얘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시범 사업을 하기로 한 게 뭐냐면은 네. 조기 경보 시스템, 얼리 워닝 시스템에서 EWS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각국 대사관 제휴공간에서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핵심 광물이라든지 이런 전략 물자들이 어떻게 수급이 어떤지 이런 정보들을 교환하겠는 이런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기로 했고요. 네. 또 반도체 분야에서는 또 우리나라, 뭐 일본, 미국 각각의 강점이 있고 또 배터리 분야에서도 또 각각의 강점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좀 기대가 되고 특히 반도체를 좀 지금까지 좀 협업했던 걸 좀 꼽자면은 우리나라는 제조를 잘했고 네. 미국은 설계를 잘했고 일본은 장비를 잘했는데 네. 이들은 이미 삼성전자가 일본 요코하마의 연구개발 거점을 좀 추진하고 있고 네. 뭐 일본 기업들도 많이들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미 끈끈한 협력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더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 관계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에서는 그렇고 네. 그 배터리 부문에서는 어떻습니까? 배터리는 세 나라의 끈끈한 관계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주요 고객이 미국이랑 일본 자동차 회사잖아요. 네. 물론 미국이랑 일본,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워낙에도 잘 나가긴 하는데 특히나 미국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내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얼마나 많이 쓰냐. 미국에서 굴러다니는 전기차 4대 중 3대는 우리나라 배터리를 탑재한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실제로 지난 3월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냥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한 7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네. 뭐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협력 관계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 뭐 반도체 그리고 네. 배터리 부문에서 긴밀하게 협력이 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첨단 산업에서도 시너지를 낸다고 했는데 그 첨단 산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입니까? 굉장히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네.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네.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우주라든가 양자 컴퓨팅이라든가 이런 네. 거 다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아직 사업화가 된 분야는 아니고 아직 네. 개화하기 전인 어떤 시장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 분야에서 이 3국이 하고자 하는 거는 중요한 거를 하나 꼽자면은 기술 협력도 기술 협력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술 표준화에 있어서 네. 협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미래 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같이 하면서 어떤 표준을 함께 만들면요, 그 미래 이 산업들이 실제로 열렸을 때 표준을 선점한 쪽으로 모든 게 다 포커스가 맞춰지고 이제 작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먼저 만들었으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표준화 기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제 연원호 팀장께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예. 그렇게 첨단 분야에서 세 나라가 같이 협력하는 네. 건 처음인 거죠? 뭐 물론 민간 분야에서도 협력들이 이루어지고 했겠지만은 처음이라기보다는 현 정부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게 왜냐면 지난 정부의 외교 방향은 네. 어떤 과학기술 외교라기보다는 한반도 이슈에 좀 초점을 맞췄던 외교였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부 때는 미국이랑 일본이 좀 과학기술적으로 협력들을 해왔어요. 네. 근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런 쪽으로 외교 정책을 펼치지 않았었는데 이제 와서는 다시 이 미국과 일본이 해나가던 것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자면 숟가락을 얹어가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모양새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첨단 산업 부문에서 이렇게 3국이 네. 협력을 하기로 했으면 관련 기업들도 반기는 분위기일 것 같은데. 물론 뭐 이제 안보 협력을 넘어서 3국이 경제 협력 쪽으로 협력 방안을 강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재계에서 뭐 정경련이라든지 뭐 대한상공회의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뭐 당연히 환영의 이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꽤 기대가 되고 그런데 금융 부문에서의 협력 이건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융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거 정례화는 아니지만 네. 일단 3국 재무장관이 처음으로 일단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그 시점에 대해서는 10월에 G20 재무장관 회의가 모로코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11월에 에이펙 또 회의가 열리는데 그 회의 중에 하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3국 재무장관이 만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건 또 재밌는 게 미국 측에서 원래 먼저 제안을 했던 거예요. 네.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한 거를 이제 한일이 받아들인 거고 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
미국과 일본 간에는 상설 통화 사업이 있고 네. 우리나라랑 일본 같은 경우는 6월에 통화 사업을 복원을 했거든요. 2015년. 통화 스와프가 그거 어떤 통화 거죠?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통화 사업을 맺는다면은 미국이 우리한테 달러화 빌려주고 우리는 미국한테 원화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달러화가 부족한 어떤 긴급 상황에서는 긴급 상황에서 2008년의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에 팬데믹 폭락장 있었잖아요. 그때 다 이 통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환 신장이 안정이 됐었거든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네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설 통화 사업이 미일 간에 있는데 네. 한미 간에도 있을 것이냐, 한일 간에도 있고 네네네. 이제 한미 간에도 이제 나올 것이냐 이제 관건인데 네. 아무래도 뭐 미국은 좀 그 기축 통화국이라 할 수 있는 우리가 영국이나 유로존이나 일본, 스위스 이런 국가들과 상설 통화 사업을 하고 한국이랑은 유사시에 통화 사업하자 이런 기조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자면은 뭐 미국도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이 작다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국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들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네. 달러가 필요할 때 국채를 팔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금리가 오르는 아픔을 겪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가 통화 사업을 해주는 거고 돈을 빌려줄게 달러를 이렇게 가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고가 한 세계 한 8위 정도 됩니다. 한 네. 4,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미 외환이 충분히 있으니까 굳이 한미 간의 통화 사업까지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체결하겠냐 이런 회의론이 있지만은 뭐 있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안전망이 그렇죠. 하나 더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좀 포인트 삼아서 좀 네.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협력이 이제 한미일 세 나라에 그치는 건 아니고 더 좀 네. 확대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끼리 뭐 잘 해보자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랑 이민재 앵커님이랑 어떤 협력 관계를 가지고 우리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우리끼리 뭐 한번 잘 살아보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저 방향으로 나아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세 나라가 이런 공동 성명에서 담겨진 내용인데. 네, 그렇게 인도 네. 태평양으로 협력이 확대가 되면 예. 좀 불편해하는 나라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게 남중국해를 포함하는데 남중국해는 미국이랑 동남아 지역이 마찰을 빚는 지역이잖아요. 중국이 네네. 패권 확장하고자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일본은 미국이 바둑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논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학공신에서. 네.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면 예, 예, 예. 이제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슬기롭게 풀어야죠. 뭐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뭐 물론 슬기롭게 풀어야 되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2019년에 중단됐던 그 4년 전에 중단됐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네. 이제 연내 한 12월쯤에 우리나라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 열고자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보통 중국은 총리가 참석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요새 분위기 속에 좀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국가주석이 참가할지도 모르겠지만은 네. 총리가 참가하는데 뭐 여기서도 또 경제 교류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으면은 좋은 거고 나쁠 게 없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최근에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6년 만에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을 풀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여행주, 관광주 뜨거웠고 지방 경제도 살아난다고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막 설레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한다면 경제 교류가 결코 그런데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것을 또 인지할 수 있고요. 그렇게 또, 말씀해 예. 주신 대로 이제 네. 한미의 경제 공조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예. 동시에 이제 중국과 경제 협력도 원만하게 잘 풀어나가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한중 경제 협력의 정통한 인사의 말씀을 좀 전달드리고 싶은데 네. 양국은 협력 잠재력이 아직은 더 크다. 네. 뭐 그러니까 앞으로 좀 미래지향적인 발언을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망들도 있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네.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